보면 막 138억 년 막 이런데 5차원. 이 지구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가지요? 가장 첫 번째 시대를 명왕누대, 누대를 왜 누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모인 거를 누대라고 해요. 누적할 때. 누적할 때. 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예. 합쳐져서 현생누대라고 해요. 현생누대의 뜻은 뭐냐면 생물이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현은 나타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생물이 나타난 시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화석이 갑자기 많아진 시기가 이제 그 시기야. 그 전에가 이제 원생누대야. 그 다음에 그 전은 희생누대야. 오, 어마어마하네.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탄생했을 시대 46억 년 전에서 40억 년까지는 명왕누대라고 그래요. 명왕누대. 명왕누대가 흥성에서 딴 건가? 그런 건 이게 아니에요. 명왕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가 40억 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 지구가 탄생해서 6억 년 동안의 기록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영왕누대라는 시간은 지구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시기예요. 그냥 모든 게 마그마나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녹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가 생성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중생대를 하면 공룡이 딱 떠오르잖아요. 신생대 우리는 지금 우리 포유동물들의 시대고 그럼 고생대는 주인공을 삼엽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캄브리아기는 또 삼엽충 시대라고 보통 하거든요. 캄브리아기가 끝나면 삼엽충은 위축돼서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2억 5천만 년 고생대 끝날 때까지는 살아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지질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 세주익이라는 사람인데 그 웨일즈 지방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삼엽충 화석은 많이 나오거든. 근데 어느 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삼엽충 화석이 많은데 아래에는 삼엽충 화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둘이 다르네요. 예,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삼엽충이 많이 나온 그 구간을 캄브리아기라고 하자라고 맨 처음 제안을 했어. 아니 왜 캄브리아기라고 했을까? 그 예를 들어서 삼엽시대라든가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네요. 삼엽시대. 자 지금부터 삼엽시대입니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질학계에서는 지질시대 이름을 붙일 때는 어느 지역에 지명을 쓰도록 규약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웨일즈 지방을 조사했는데 캄브리아가 왜 나왔나? 사실은 웨일즈 지방의 이름을 라틴어로 하면 캄브리아야.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그 사람보다 먼저 태백에서 발견했어. 그럼 태백기 아니에요? 태백기가 되지. 그러면 태백기가 되는 거예요. 태백을 또 라틴어로 표현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테르베르기 약간 뭐 그런 거. 교수님 그러면은 이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공룡처럼 생태적 지위를 얘네들이 차지를 해서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지구상에 동물이 출현한 때가 약 6억 5천만 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6억 년에서 한 5억 4천만 년 사이에 있는 화석들을 보면 대개 그 화석들은 전부 이 물속에 있는 먹이나 영양분을 이렇게 먹는 그런 종류야. 플랑크톤 같은 거. 그렇지. 플랑크톤 같은 걸 이렇게 그냥 빨아들이는 형태잖아. 예를 들면 산호 뭐 이런 종류들은 다 이 물속에 있는 이 유기물질을 끌어들이는 형태잖아요. 그런 생태계에서 이 삼엽충은 기어다녔잖아요. 이 뭘 먹었냐면 퇴적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먹은 거야. 그 삼엽충은 어떤 면에서 먹이 경쟁에 경쟁자가 없었던 거.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이 소위 물속에 있는 걸 먹는 종류들은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했겠지만 얘네들은 그냥 퇴적물에 돌아다니면서 먹으니까 이게 번성할 수밖에 없어. 이 캄브리아기가 이제 학술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캄브리아기 시작하면서 이 화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한 그 사건을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이라고 불러요. 대폭발요? 예, 빅뱅에서 대폭발하는 것처럼 마치 그 캄브리아기 시작하면서 생물이 막 엄청나게 많아진 또 것처럼 다른 빅뱅이네요. 일종의 생물학적인 빅뱅이 생물의 빅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화가 잘 된 곳이 있어요. 그 로키 산맥에 있는 버제스 쉐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로키 산맥에 한 2,200m 되는 곳에 그 화석 산지가 있는데 보통 같으면 화석화가 안 되는 생물들의 화석화가 돼요. 이 버제스웰 그 화석 산지를 1997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렁이 같은 게 화석이 된 거야. 이 상상이 돼요? 지렁이 화석도가 될 수가 없거든. 흐물흐물거리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거 무조건 빨리 묻혀야 해. 아, 왜냐면 노출돼 있으면 다 왜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잖아.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 오파비니아, 눈 5개 달린 거. 입 오파비니아라고. 눈 5개 달린 생물이 있었어요? 희한한 거 많아. 할루시게니아라고 하는 게 더 재밌는데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이 이 할루시게니아를 보고 어디가 위 아래인지 몰랐어. 아, 그러니까요. 이게 모양이 밑에 뭐 다리 같은 것도 있고 뿔 같은 것도 있고 뭐 너무 많이 달린 거야. 캄브리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생물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물들이 골격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화석화가 많이 된 거라는. 근데 걔네들은 왜 갑자기 골격이 생겨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초창기 식물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경쟁자도 별로 없고 뭐 그냥 물속에 들어있는 거 적당히 먹으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이 잡아먹기 시작한 동물들이 출현하지 않았을까. 골격은 약간 갑옷이잖아요. 그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바다에 그러면은 보호를 할 수 있는 광물질이 들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조개 껍질은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탄산칼슘. 방에서 탄산칼슘이지.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석회질만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다에 들어 있는 물질 중에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만든 거네. 골격을 만든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예. 이게 골격을 만들어주니까 화석화가 되기가 쉽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유기물질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골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그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게 갑자기 생물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캄브리아기 생물 대폭발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마 어찌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를 생물 시대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생물의 화석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유명한 게 에디아카라. 네. 에디아카라? 그 지역이에요? 에디아카라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 있는 그 지명인데 그거는 고생대 이전에 원생 누대의 마지막 시기죠. 저는 에디아카라기 화석을 보고 빨래판 같다고 그러거든요.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모습과 에디아카라기에 살았던 동물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에디아카라 생물들의 정체를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해파리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면 뭐 절지동물 비슷한 것도 있긴 한데 현재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논쟁이 많이 돼요. 동물진화 연구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거 중요하죠. 이 캄브리아기에 갑자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물 가문들의 조상들이 다 그때 발견이 되거든요. 뭐 삼엽충이 나오고 그 당시에 거의 모든 현재 살고 있는 동물문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해서 생물들의 분류 단위를 종에서 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알죠. 종속과문 강문계. 모르는 것 같은데? 종속과문 강문계.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정 임명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로 갈수록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고 사람 속, 사람 과 뭐 이렇게 제일 끝에 올라가 보면 저희는 척삭 동물 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지간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이 그 무렵에는 출현했다. 정말 중요한 게 에디아카라기랑 캄브리아기의 시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안 나죠. 붙어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한 3천만 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사실 삼엽충이나 현재 동물들 이런 애들과의 시간이 5억 년인데 걔네들 몇 천만 년 차이인데 훨씬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다양한 동물 가문이 형성됐나?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디아카라기 화석에는 눈이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 에디아카라기 때는 눈이 없이 그냥 더듬더듬해서 다녔는데 캄브리아기 때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눈을 가진 생물이 처음 나오는 게 캄브리아기 화석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삼엽충. 그렇죠. 월날이요? 진짜로? 최초의 눈은 그럼 삼엽충인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화석 기록으로 화석 기록은 최초의 기록은 삼엽충인데 그 이전에도 눈을 말랑말랑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이 광물이에요. 방해석으로 돼 있어요. 그 눈이 굉장히 작은 렌즈들이 네. 막 수십 개 모여서 된 건데 그 하나하나가 방에서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진짜 뭐 얘기한 대로 눈이 없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잡히는 대로 먹던 애들이 캄브리아기 때 갑자기 이제 눈이 빵 생기면서 시야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붉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왜 얘네들한테 갑자기 눈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거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아니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때 당시 때 그냥 더듬더듬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이 생겼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천적의 위험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또 진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난 그런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아 지금 저한테 놀라시는 거예요? 놀래. 근데 진짜 되게 타당한 가설 같아요.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이제 눈 가설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설인데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다양한 동물들이 출현한 것과 최초의 눈을 지닌 동물들이 출현한 게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그 모든 걸 촉발하는 일종의 스위치. 눈이야. 그 스위치가 눈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까 에디아카라기 화석으로 돌아가 보면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 시기인데 거기엔 해파리들은 있어요. 근데 해파리들은 사냥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동물계에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이 존재했을 거예요. 헌터가 있어요. 그런 헌터가 있고 잡혀먹는 프레이, 먹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조건 하에서는 눈을 지니고 있었으면 굉장히 유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이 발달하면 이 사냥, 잡아먹히고 잡는 이 역동적인 이 관계가 점점 더 가속해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커요. 일종의 또 군비 경쟁이라고. 네, 그렇죠. 예. 눈이 처음에 생기고 나면 도망 다녀야 되고 잘 도망 다니면 더 잘 잡아먹어야 되고 등딱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등딱지 깨부술 수 있는 그럼 이빨 진화하고 그럼 이빨 진화하면 등딱지 못 물게 가시도 진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눈이 생긴 봐봐요. 보면 야, 너 등딱지 좀 더 보완해야 돼. 좀 올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정보 교환 같은 것도 많이 되고. 그러면 거꾸로 물을 수 있죠. 왜 딱딱해졌을까? 동물들이 삽입충처럼. 헌터와 프레이 관계가 이게 점점점 심화되면 잘 도망가고, 그러니까 잘 잡아먹으려 잘 달려가고, 잘 헤엄치고, 잘 도망가는 게 한 가지 방향에 진화할 것 같고, 또 잡아먹혔을 때, 악 물었을 때 강냉이가 나갈 수도 있는. 강냉이가 뭐야? 교수님이 강냉이가. 이빨이, 그러니까 투스. 투스가 나갈 수도 있게끔 하는 이 골격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진화들도 다 맞물려서 이게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점점 그 산비탈을 굴러내면서 커져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캄브리아기에 뻥 하고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캄브리아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엽충이 가장 번성한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도 많았을 거야. 그러면 그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된 게 있는데 삼엽충의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뜯겨나간 자국이 많이 발견돼. 그건 물린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뭘까? 해파리. 아니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하는 이상한 이 화석이 있었습니다. 그 아노말로카리스 잎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양인데 그와 같은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 삼엽충을 잡아먹은 놈은 범인은 아노말로카리스다. 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언스에 나갔어요. 그 논문이. 최근에 그걸 역학적으로 한번 실험해 본 사람이 있는 거야. 아노말로카리스름이 얼마나 세게 물을까.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어때요? 딱딱한 이 껍질을 먹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삼엽충이 물린 방향을 분석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왼쪽으로 물린 게 예를 들면 70이라면 오른쪽으로 물린 건 30이었다. 그래서 삼엽충이 피할 때 이쪽 방향으로 피한 놈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피한 놈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냐 하는 것은 5억 년 전에 출현했다. 그것도 또 논문에 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그렇게 있겠네. 또 이게 지질학자 입장에서는 캄브리아기에 생물이 팍 하고 폭발한 게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것 중에 지구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변하는 시기에 지구에 갑자기 산소가 많아졌어요. 산소가요? 그럼 그전에는 지구에 산소가 별로 없었어요? 25억 년 이전에는 대기나 이런 곳에 산소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산소가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정리를 해보고 24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대기나 바다에 산소가 늘어나. 물론 산소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막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수준이 1%밖에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제1차 산소혁명이라고 그래. 몰라요? 8억 년 전에는 또 갑자기 1%였던 대기 수준이 한 5%에서 18%로 또 갑자기 증가해요. 아, 그럼 산소가 점점 증가한 거예요? 갑자기 증가한 갑자기. 두 번째 것을 제2차 산소혁명이다. 진짜 산업혁명 같이?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데서 갑자기 산소가 많아졌어. 그런데 그때 진핵생물이 나온 거야. 그렇죠. 조금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2차 산소혁명에 산소가 갑자기 또 많아진 거야. 그러고 나서 동물이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관련이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크게 생물의 그 진화 양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보면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로 구분한단 말이야. 원핵 생물이라는 거는 핵이 핵이 없는. 따로 없는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핵이 없는 생물이 원핵. 유산균 같은 애들.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야. 근데 이제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 생물이거든. 또 생물이 이제 그다음 더 발전된 것은 다세포 생물들이 생겨나는 게 중요하거든. 예, 다세포 생물이. 다세포 동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동물이거든. 근데 산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동성인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생물들이 훨씬 더 효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노화편에서도 보면 산소를 독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놀란 적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산소는 네. 이게 산소가 없던 세계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은 산소는 독가스야. 그렇죠. 처음에 산소가 생산이 됐으면 아마 그 산소에 노출이 된 생물은 죽었겠지. 노출 아니면 이 깊은데 산소 없는 데로 도망가 봐라. 아하.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산소에 적응하는 놈들이 생겨나기 그렇죠.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산소를 이용할 줄 아는 생물이 일어나면서 이 생물계가 엄청나게 이제 변해야 시작한 거야. 그렇지. 그래야 얘기가 되죠. 그 제1차 산소 그 혁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reat Oxygenation 오시네이션 이벤트라고 하는 대산소화 사건이 보통 한 25억 년쯤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 전에 산소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거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광합성이 그때 진화를 했고 그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광합성을 막 하면서 산소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생존해서 이제 생존했던 그런 생물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혁신을 달성했던 게 진핵생물. 사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제2산소혁명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동물의 기원, 동물의 진화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산소가 그렇게 갑자기 증가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바다에는 많은 해조류들이 살았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들이 광합성 활동을 했겠지. 그래서 생산은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환경에서는 생산된 양이 다 소비가 되거든. 식물이 계속 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생산된 산소를 다른 동물의 호흡이나 또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다 써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21%를 유지하는 거잖아. 근데 8억 년, 6억 년 무렵에도 보면 석탄까지는 아니지만 검은색을 띠는 탄질 쉐일이라고 이게 이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간 퇴적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탄질 쉐일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묻혔거든. 분해할 유기물이 있었다는 분해를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묻히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산소가 생산은 많이 돼 있는데 쓰일 데가 없으니까 늘어난 거야. 그러면 그 산소가 대기 중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남아서 그러니까 많았던 거네요. 남아서 같이 뭔가를 작업을 해가지고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가 안 됐으니까. 이거 문명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명이 지금 고도로 발전된 문명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 생물 세계를 비교해 보자면 예전에 부족 시대가 단세포 생물들 시대라면 다세포 생물, 동물들 시대는 말하자면 거대한 도시, 막 천만 도시 문명 같은 시대로 온 거거든요. 당연히 동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에너지를 산소를 안 쓰는 방식으로는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말하자면 동물이 하나의 어떤 비행기나 항공모함 같은 거라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산소가 늘어난 덕분에 산소를 이용하는 우리 산소 호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동물들이 폭발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제2산소혁명을 통해서 마련이 됐을 수도 있겠다. 좋은 해석이야. 어떻게 보면 지구는 산소로 만들어진 행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 우리 그 지구의 그 원소 비를 보면 반절 이상이 산소거든. 그러니까 지구를 이루고 있는. 저는 눈이라고 하는 퍼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산소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사건의 퍼즐을 딱 맞추니까 더 약간은 눈이 뜨이는 느낌이 좀. 미생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동물 아시죠? 예? 동물 아시죠?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알죠. 식물 아시죠? 저 계속 무시하시는 거예요. 알죠. 히아신스. 동식물 아시면 됐어요. 그거 빼고 남는 거 다 미생물이에요. 아니 미생물이라는 게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 빼놓고는 다 미생물이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 되게 신박한 종인데요? 네. 버섯은요? 아, 그러니까 버섯이 버섯 곰팡이 아닙니까? 오. 네. 왜요? 그렇게 정답 맞추면 난 뭘 해. 아니 이거는 저도 원래 알고 있던 건데 곰팡이도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생물의 한 종류. 종류.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는 부러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부러지 같은 애들. 예쁜 꼬마 선충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얘네들도 미생물입니까? 걔는 미생물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걔는 엄청난 거인 있죠. 미생물은 작구나. 네, 저는 조 교수님이랑 좀 의견이 다른 게 진짜? 저는 버섯은 미생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예쁜 꼬마 선충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해요. 붙어. 이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학술도에 태어날 수는 없지만 저는 철저하게 그냥 미생물학 교과서에 의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근데 교과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강경할 수가 없네. 아니, 교과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자는 교과서의 지식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쪽은 그냥 사견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그럼 지금 저의 논지를 대보자면 미생물의 영어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잖아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란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사이즈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사이즈로 작으면 미생물이고 마이크로보다 크면 우리가 매크로가 되니까 눈으로 보이면 미생물이 아니란 점에서 우리가 균류를 따졌을 때는 단세포 효모는 미생물이지만 버섯처럼 큰 애는 미생물이 아니다. 그럼 뭘로 얘기하고 싶어요? 버섯을. 비미생물인 거죠, 그냥. 그냥 비미생물. 그러니까 별도로 뽑자. 그 교과서에 있는 걸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신박해요. 근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일리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 기준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케일로 가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나누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버섯 중에서 자실체가 올라온 다음에는 그게 보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다르니까. 포자인 상태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생물들을 크게 몇 개의 가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 가문 있죠. 네. 식물 가문 있고요. 곰팡이랑 현모랑 버섯 같은 애들 들어가 있는 가문이 있어요. 근데 요 세 가문이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세 가문인 거고 나머지 가문들은 다 눈에 잘 안 보이는 너무 작은 미생물들인데요. 사실은 동물이나 식물은 제가 봤을 때는 간편하게 얘네들 꽤 크니까 미생물이 아닌 애들 다 몰아버려도 충분히 수긍할 수 같은데 버섯이랑 곰팡이가 되게 약간 애매한 가문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얘기를 지금 해보니까. 그 이대한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게 이 미생물은 이제 그 눈에 보통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섯은 눈에 보이니까 얘를 미생물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미생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해서가 아니고 생물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바로 미생물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발견했지? 왜냐하면 얘네 안 보이잖아요. 1670년대고요. 1670년 그때 현미경 같은 게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은 이제 있었죠. 막 만들어질 때인데요. 안톤 반 레이 우엔 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은 이 옷감 장사예요. 그랬어요? 네, 옷감 장사예요. 덕후야. 네, 옷감 장사인데 이 양반이 옷감 장사라니까 본시에 이 돋보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본인이 이 손기술이 좋았는지 원단도 렌즈를 자기가 잘 깎았어요. 자기가 보는 돋보기를 야. 저는 그래서 렌즈 깎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렌즈를 장인이네. 잘 깎아서 처음에는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궁금했느냐? 매운 거를 먹으면 이 입이 따갑잖아요. 매운 건 통증이니까. 그래서 이 후추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따가운데 아마 여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뭐가 있는 작은 그런 가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현미경을 만들어서 봤어요? 후추 물을 딱 봤는데 당연히 그런 건 안 보이고 뭔가 조그만 것들이 꼬물꼬물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네? 움직 동물이잖아. 애니멀이네? 근데 애니멀은 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 너무 작네? 그래서 뒤에 라틴어로 작다는 뜻의 전미사 큐를 CUL을 붙여서 애니멀 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미세동물 이렇게 되겠죠. 아, 시초네. 그다음에 이제 뭘 봤냐면은 딴 것도 보자. 그래서 뭐 자기 이스에 낀 거, 뭐 대변, 온갖 거를 다 봤어요.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궁금하잖아. 다 봤더니 다 꼬물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그리고 설명을 해갖고 영국의 왕립학교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영국의 왕립학교에서는 처음에 그걸 받고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뭐 네덜란드에서 옷감 장사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뭐 이름 있는 학자도 아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사람은 이제 집념이 중요한 게 이분이 꾸준하게 편지를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로버트 후크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멋진 이야기는 이 사람이 교육받은 학자는 전혀 아니고 취미로 하는 일종의 덕후 아마추어 과학자라면 과학자인데 왕립학회에서 1680년에 이분을 정식 회원으로 그만큼 이분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이분 대단해요. 예. 아마 91살에 돌아가셨을 텐데요. 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한 200~300개 넘는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편지를 돌아가시는 그 해, 그 얼마 전까지 편지를 써서. 딱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돋보기 문방구에 샀을 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었잖아. 그게 그냥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또 다른 발전을 딱 그분 때문에 이룬 게 아닌가. 딱 그 말을 남겼어요. 네. 언젠가 편지를 보내면서 남들이 나보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궁금한 호기심이 남들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죠. 나는 그 호기심을 채워서 이거를 하는 거다. 미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론 현미경을 눈으로 들여다봐서 발견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죽으면서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출발 자체가 이거는 미생물과의 전쟁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아까 탄저균 얘기 나왔는데 탄저균이 처음으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를 밝혀낸 그 대상 미생물이 탄저균이에요. 최초네요, 최초. 그러니까 야 모든 병들은 미생물이 일으켜. 그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떻게 없앨 거야. 현재 항생제 발견하고 쫙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발전하면서 미생물학이 좀 왔거든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미생물은 박멸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아예 그냥 인식이 처음에 안 좋았네요. 안 첫인상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미생물 아까 우리가 계속 질병 얘기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난다든지 치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쿰쿰한. 태케하고 약간 뭐 이런 냄새들. 그 치즈도 그러고 메주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볼 수는 없지만 미생물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냄새예요. 냄새. 아 미생물도 냄새가 많이 납니까? 일단 맥주를 드실 때 그 냄새, 알코올 냄새, 미생물의 배설물. 알코올이요?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들어와서 걔가 그거를 신진대사를 거쳐서 쓰고 내보내면 배설물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은 숨 쉬면은 여기 수증기가 이산화탄소 이거 우리 배설물이에요. 근데 이 배설물을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뭘 내나요? 산소를 내나요. 그게 걔네 배설물이에요. 이것이 자연계의 섭리예요. 한 종의 배설물이 그 종에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종에게는 먹이가 되는 관계. 맥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이 당을 먹고 배출을 해가지고 배설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먹어주는 거죠. 또 다른 감각으로는 뭔가 이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쓴 감각, 그 시각, 후각 얘기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 기준으로 말고 생명체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고 뭔가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냄새는 향으로 가는 거고요. 시각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모든 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될까?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빛 말고 냄새 화학물질 말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말이요? 말이니까 뭐죠? 언어? 아, 소리. 소리. 아. 소리를 통해서는 모든 생명체가 소리를 갖고 소통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미생물이 소리 난다라는 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는? 왜냐면 걔네들이 소리를 어떻게 내고 그걸 어떻게 듣냐는 얘기예요. 아니 미생물이 소리를 내면은 일단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 걔네들이 어떻게 소리? 약간 뽁뽁뽁뽁뽁뽁뽁뽁 이런 소리야? 아니면 비슷한데? 뭐 어떤 소리? 비슷한데. 제가 세균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진짜로요? 우리 가청범위가 얼만큼 되죠? 우리는 인간의 가청범위 가청범위? 얼마 안 되죠. 20에서 2만 헤르츠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 아래 그 위에는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근데 그럼 못 듣는데 미생물이 만약 그 밖에 소리를 내면 어떻게 아, 말씀하세요? 상상이 안 가는데 왜냐면 사람이 말한다고 하면 우리 성대가 막 떨리고. 미생물 성대가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생물 예. 그 조그만한 게 이렇게 안 믿으시니 들려주세요. 제가 녹음한 거를 진짜로 녹음을 하셨어요? 갖고 왔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취미능과학 독점입니다. 나 세상 그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미생물 소리를 지금 처음으로 듣는 거거든요. 본인이 녹음하셨다잖아요. 이거 동굴 소리인데? 이거 약간 캠핑 갔을 때 묘지 앞에서 캠핑할 때. 담력 훈련. 이거는 방송 나간 파장이 좀 있겠는데. 야, 이게 미생물 소리. 또 나네? 은빈 씨? 저예요. 미생물. 해석 중이에요.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편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자, 일단 지금 이 소리가 그냥 동굴에서 아니면 캠핑 갔을 때 그냥 고요한 그 강물에서 들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소리, 막 새소리도 나고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근데 중요한 게요. 가청범위 밖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뭘로 녹음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가 참 시작이 재밌어요. 예.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 아티스트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티스트요? 네. 예, 퍼블릭 퀘스천이라는 이 공공 아티스트들의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갯벌에서 생명의 소리를 녹음해 왔다고. 그래서 근데 갯벌에다가 이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소리를 가청범위 밖의 거를 녹음할 수가 있어요. 가청범위 네. 밖에 거. 근데 우리가 못 들으니까 녹음한 놈이 기계적으로 이거를 들을 수 있게 증보해 주는 것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나긴 나는데 제가 이게 정말 미생물의 소리가 되려면 딱 미생물만 배양한 상태와 미생물이 없는 상태 여기서 녹음을 해야지 이렇게 갯벌에서 직접 해온 것만 갖고 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과학자인데. 그렇지. 팩트에 그랬더니 대해서. 정말 실험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사실 무슨 미생물이 세균이 소리를 내. 본인도. 근데 하지만 아티스트들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세균을 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로도코커스 DK17. 로도코커스 DK17. 예. 로도코커스 뜻은요. 로도라는 거는 붉은색 그런 뜻이거든요. 로도. 예, 코커스는 구균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얘네 혐의가 오면 동글동글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자라면 환경에 따라서 붉은색을 내요. 로도코커스인데 17번째 분리한 건데 DK는 뭐냐면 그거를 분리한 저의 그 첫 박사 학생이에요. 그 자랑스러운 학생의 이름이 김덕규 박사예요. 그래서 DK를 다 덕규의 DK로 해서 DK를 붙여서 해서 근데 이거는 논문 제가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학회에 가면 덕규라는 이름은 모르고 사람들이 DK를 알아요. 근데 지금 방금 들려주신 그 소리가 한 종이에요? 예, 로도코커스 DK17의 소리입니다. 걔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었지만 계속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이크 넣었고요. 얘가 자라는 곳에 마이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쭉 녹음을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생물학적으로 얘가 자라는 과정을 쭉 관찰해봤어요.
근데 소리가 성장 과정에 따라 저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 사운드 아티스트가 이건 확실합니다. 몇 개의 증거를 보여줘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 소리가 한꺼번에 여러 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화음을 넣는 것처럼. 잠깐만. 그럼 지금 그 안에서 토크쇼를 하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 말을 했어요. 아티스트가 얘네가 대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 소통까지. 근데 이거가 아까 이대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낸단 말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일하는 세균은 이 편모라고 해서 운동기관도 없고 얘는 움직이지 못한 운동성이 없는데 현명을 봤더니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진동 혼자서 몸을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떠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건 추측이에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소리가 났고 예. 소리는 녹음을 된 거고 예. 우리는 따로 이제 이거 키우면서 봤더니 떠는 애들이 있더라 정도만 알았어요. 왜 둘이 떨까요? 아니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떠는 아이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네. 이만큼 세균인데 여기 떠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래요. 교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미생물도 사랑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들려드린 소리는요. 사실 이 들려드리려고 소리를 딱 한꺼번에 섞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는 거는요. 우리 같이 보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올린 거고요. 아까 좀 이렇게 삑삑 휘파람 소리 그런 애들은 위에 거를 끌어내린 건데 제가 하나 좀 유심히 보는 거는 희한한 게 얘네가 그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면 즉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그럴 때 녹음된 소리는 달라요? 상당히 우리 가청 범위 아래쪽으로 이식 근처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마치 우리에게 뭐 들으라는 것 같은 가청 범위에 거의 근접한 소리를 내요. 근데 워낙 작죠. 근데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미생물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제가 최초인 줄 알고 논문 찾아보니까 최초 아닙니까?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진짜요?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장내 미생물의 소리를 들어서 그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반대로 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줘서 상태를 뭐 좋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잘만 되면은 나중에 암세포도 소리를 듣는 그런 기술 같은 게 나와버리면 네, 그런 연구 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 좀만 기다리세요. AI 특이점이 20년 안에 옵니다. 노벨상 탄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대단한 게 그 찾아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현미경을 만드셨던 그런 분들처럼 그냥 호기심과 상상으로 결국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이걸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을 하나씩 더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예술가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럼요. 그분들이 이걸 얘기한 이유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연에서 이 인간이 아닌 비인간체와의 소통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술 차원에서 이걸 소리를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 공공예술가로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소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양방향이잖아요. 지금 소리를 낸다는 거를 들려주셨는데 이 미생물들이 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그다음 해야 되는 게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실험인데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약간 비슷한 논문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줬을 때 걔가? 얘네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논문들이 있고 아하, 한다. 그러면 소통이라는 건데. 소통이 될 수 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얘네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그 미생물들만의 어떤 그런 그 국가 체계가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언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이 제일 의견이 궁금해요. 저희는 언어라고. 아직까지는 뭐 시그널, 신호가 있고 우리도 뭐 신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언어가 되려면 뭐 최소한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맥락이. 예.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규칙, 뭐 문법까지는 안 가도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 미생물 이 소리가 정말 그런 규칙과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사운드 아티스트를 분석하신 분은 나름대로의 맥락이 보인다는 거. 이때 내고 이때 내고 이때 내는 게.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조금 아직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언어가 아니고 최소한 세균이 소리로 소통한다. 요게 소통이 언어인데. 화학 물질을 자기네 종족이 얼마나 있는지 수 다 파악하고요.
다 화학물질로 소통하고 있어요. 우리 장내 미생물도요. 우리 뇌하고 소통하는데 바로 그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과. 아니 사회생활을 그러면 미생물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 미생물은 그 자체가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 미생물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밤에 양치하시기 전에 한번 혀로 치아를 한번 훑어보세요. 치아요? 네, 이빨을. 양치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굉장히 찝찝하죠. 다음에 양치를 하고 한번 싹 훑어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깔끔하죠. 예, 미생물의 도시 파괴됐습니다. 아. 여기 앞에 이제 진화 전문가 계시지만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처럼 미생물의 도시가 잘 이루어지면 나름대로 얘네가 여기서 도로도 생기고요, 통로도 생기고 막 생겨요. 그게 도시처럼. 근데 이게 여기서 더 잘 나가면 다세포 생물로 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도 진짜 환경만 좋아버리면 더 크게 그러니까 진화해버릴 이게 수 왜 단세포로 있겠네요. 살다가 다세포로 됐는데 어떤 과정을 갖겠느냐. 일단 얘네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중요했을 거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은 진핵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 해서 핵이 없는 생물과 핵이 있는 생물을 나누고 저희는 핵이 있는 생물이고 이 우리가 원핵 생물들을 크게 두 가문으로 나누거든요. 한 가문이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가문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가문이고 한 가문이 아르케이아라고 고세균. 예전엔 고세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헷갈려서 이제 아르케이아라고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두 가문밖에 없었죠. 한 아주 몇십억 년 동안 한 1, 20억 년 동안 이 두 가문밖에 없었는데 아르케아 가문에서 아스가르드라고 불리는 조그만한 가문이 있었어요. 아스가르드, 토르. 그러니까. 행담. 네. 아니 이게 아닐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거기 이름이 가문 이름이 헤임달 아키오타, 토르 아키오타 다 그렇게 붙였어요. 진짜? 네. 왜 아니 그 이름 붙인 사람이 그쪽 신화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북유럽? 아니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네, 예. 이유 있어요. 왜냐면 어. 토르의 동생이 누구죠? 토르 동생이 있는 내가 그 뒤에 가드버 게임하면서 로키. 그 이제 그 심해 열수구 중에서 로키의 성, 로키의 성, 로키 캐슬. 로키스 캐슬이라 부르는 그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이 아르케이아 미생물이에요. 신기하네. 이 북유럽 신화하고 막 갑자기 미생물하고 막 그 왜냐면 그게 거기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름이 북유럽 신화 이름을 가져왔는데 이때까지 발견된 미생물들 그 원핵 생물들의 DNA 중에서 스가르드 가문에 속하는 이 미생물들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른 박테리아에 비해서.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자, DNA가 인간이랑 비슷한 DNA가 그쪽 아스가르드 쪽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현재 존재하는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 아스가르드 미생물들의 조상 중에 어떤 분들이 박테리아 중에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서로 공생을 하면서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계 조상을 탄생시켰다. 아, 그러면은 원핵 생물 두 개가 합쳐지면서 진핵 생물이 된 거예요? 네, 서로 갈라진 지 1, 20억 년 된 이 두 가문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제3의 가문을 만든 게 우리의 진핵 생물 가문이다.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미생물인데요. 얘네들이 심해 열수구면 뜨겁고 압력이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대기압 1기압이잖아요. 온도도 상온이잖아요.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연구진에서 이거를 심해 조건을 모방해서 키우려고 해서 키우는 게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네. 그럼 진핵생물 됐어요? 그 압력을 주고요. 정확하게 그 압력이랑 뭐 이런 것들을 따라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희한한 기구를 만들어서 콜라보 됐어? 더 커졌어?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콜라보 된 상태로 진핵 생물이 된 거잖아요. 콜라보 되기 전이 궁금했던 거예요. 키우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 게 원래는 아스가르드 아르케이아만 키우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미생물이 오염이 되는.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원래는 진핵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사람들 추정하고 교과서에 가르쳤냐면 아스가르드가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얘 그냥 소화시키지 말고 얘를 이제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를 일종의 발전소로 쓰자. 퓨전이구나. 이렇게 해서 세포 내 공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일방적으로 잡아먹히고 잡혀먹힌 관계가 아니라 꽤 평등한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의 그 완전한 유기체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세포 내 공생이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 합의에 의한 그런 식의 진화가 됐을 수도 있다. 이 토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토양 세균을 실험실에서 하나 따로 순수하게 분리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마 그 배지 조건을 못 만들어주나 보다. 제대로 먹이를 못 만들어주나 보다. 요즘엔 바뀌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이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때문에 얘 못 살아. 얘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하나만 분리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미생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생물과의 전쟁이잖아요. 병원군 그런 것들은 인체에서 하나만 딱 순수 분리해서 연구하기 좋고 돼요. 근데 이 지구의 삶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기 때문에 걔네를 따로 떼어내서 배양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현대 과학이 미생물에 접목하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 박테리아든 아르키아이든 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인데 이 오래된 생물들이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 과학 기술과 만나면 사실은 되게 큰 잠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요즘은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되게 합성생물학. 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성생물학이요? 우리가 라디오라고 하는 기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처럼 미생물을 정말 잘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자유자재로 디자인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미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학적인 범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미생물이 뭔지도 잘 모르고 술 담그는 데도 썼죠. 김치도 만들어 먹죠. 된장도 발효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생물에 대해서 잘 안다면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지는 엄청난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합성생물학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봤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건 그러니까 알죠? 그게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유전자 편집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신약 개발, 산업용에는 뭐 바이오 메탄,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이 진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량들이 되게 중요한 게 우주 산업에서도 테라포밍 들어보셨습니까? 테라포밍? 테라포밍, 화성 테라포밍. 테라포밍은 뭐냐면은 화성은 지금 되게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지구처럼 만든다라는 게 그 테라포밍인데 미생물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가지고 미생물을 싹 풀어가지고 공기가 막 산소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가능해요? 이 기본적으로 대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온실가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 미생물들이 예를 들어 메탄가스를 만든다든지 메탄가스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환경이 안정이 되면 그때 지구 초기에 갑자기 산소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시아노박테리아. 그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거기다 옮기는 거죠.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광합성이 되면서 저절로 산소가 생기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도 미생물이 쓰이는 실제로 거죠. 그런 연구 많이 하는 게 남극 드라이밸리 틈새에 사는 세균들, 미생물들을 화성으로 왔을 때 살 수 있으면 원시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서 다시 지금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화성에서 뭐 간다고 했을 때도 아니 거기는 뭐 우리랑 대기도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다른데 그걸 언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꿈 아니면 그냥 일론 머스크의 꿈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진짜로 그런 식으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우리 지구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수가 제가 본 논문에 의하면 몇 종류나 됩니까? 우주의 별 수보다 많대요. 우와 이 지구 안에요? 진짜로요? 네. 그 제가 정확한 개수는 논문을 봐야 되는데 그 계산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우주의 별보다 지구의 미생물 수가 더 많다. 그렇게 많아요? 천문학적인 스케일보다 생물학적인 스케일이 더 세네요. 왜냐면은 저는 지적 생명체를 만날 또는 통신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계 내에서는 분명히 저는 미생물 같은 거는 그래도 같다.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이번 10월이었죠.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 떠났거든요. 유로파라는 곳으로. 생중계 봤죠. 생중계 제가 했었거든요. 단신은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했어요.
네, 발사 리프트 오프 합니다. 와, 발사합니다. 유로파 클리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저 탐사선이 우리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첫 시작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감동적이었어 진짜. 근데 그 유로파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심에 열수공이 있는 거잖아요. 열수공이 있다는 거는 물이 있고 그 물에 염도와 같은 미네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 지금 진핵 생물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핵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천문학과 미생물학 뭐 스케일이나 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통하냐 하면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천체를 봤어요. 엄청 크지만 멀어서 작아요. 안 보여요. 맞아요. 코스모스. 미생물은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있고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 코스모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만나냐면은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 두 학문의 묘한 만남. 근데 저는 그 묘한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우리가 오늘 미생물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오로지 지구라고 하는 한 행성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이제 유로파라든지 엔셀라두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태양계 바깥에서 또 다른 미생물을 만난다면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우주적인 의미의 미생물학이 될 수 있는,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지구인들이 배우게 생물학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우주와 이 미생물 코스모스와 이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만났을 때 정말 저는 설레는 그런. 위로 가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저 우주인데 또 밑으로 내려가면 한도 끝도 없이 작지만 그 안에서도 조그마한 애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미지의 미생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미생물의 그 미는 약간 미지의 미가 어울리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